핸드폰 알림이 울렸습니다. 시댁 단톡방이었어요. 화면을 보는 순간 저는 본능적으로 한숨이 나왔습니다. 아, 또 시작이구나. 8월의 무더운 오후였는데 갑자기 온몸이 차가워지는 것 같았어요. 올해 추석은 큰 집에서 모이는 거 맞지? 큰 며느리가 전 준비 좀 해줘야 할 텐데. 시어머니의 메시지였습니다. 이어서 신우이의 답장이 올라왔어요. 어머니, 올해도 형수님이 해주시면 제일 맛있죠. 형수님 손맛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칭찬처럼 들리지만 저는 압니다. 이게 칭찬이 아니라 당연히 해야 할 일을 떠넘기는 말이라는 걸요. 25년 동안 매 명절마다 들어온 똑같은 패턴이었으니까요. 핸드폰을 내려놓고 부엌 찬장을 열었습니다. 그곳에는 시어머니가 결혼할 때 물려주신 앞치마가 걸려 있었어요. 한때는 하얀색이었을 천은 이제 누렇게 발해 있었고 군데군데 기름때가 배어 아무리 삶아도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그 앞치마를 보고 있자니 지난 25년의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결혼 첫 해 추석이 떠올랐습니다. 새댁이라는 이유로 새벽 4시에 일어나 음식 준비를 시작했던 그날. 시어머니는 제 옆에 서서 하나하나 지켜보시며 말씀하셨죠. 며느리는 부지런해야 해. 시댁 식구들 먹을 거 챙기는 게 며느리 도리지. 그때는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시집 오면 그런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세월이 흐를수록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무게가 되어 제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거실에서는 남편이 TV를 보며 웃고 있었어요. 예능 프로그램에서 흘러나오는 웃음소리가 부엌까지 들려왔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남편에게 말을 꺼냈어요. 여보, 올해 추석은 우리 집에서 안 하면 안 될까요? 아니면 음식이라도 다 같이 준비하거나 외식을 해도 좋고요. 남편은 눈도 떼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별일 아니잖아. 1년에 몇 번인데 그것도 못해? 우리 엄마 나이도 있으시고. 엄마가 원하시는 대로 해드려야지. TV 화면에서는 여전히 사람들이 웃고 있었어요. 하지만 제 귀에는 그 웃음소리가 조롱처럼 들렸습니다. 별일 아니라고요? 1년에 몇 번이라고요? 그 몇 번을 위해 제가 얼마나 많은 날을 준비하고 명절이 끝나고 나면 얼마나 오래 아파하는지 남편은 모릅니다. 설거지를 하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옆집 아주머니가 남편과 손을 잡고 산책을 나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부러웠어요. 명절만 되면 부엌에 갇혀있는 제 모습과는 너무 달라 보였거든요. 정말이지, 나는 뭐란 말인가? 25년 동안 한 번이라도 명절에 쉬어본 적이 있었던가? 핸드폰을 다시 들었습니다. 시댁 단톡방에는 벌써 몇 개의 메시지가 더 올라와 있었어요. 신우이가 자신은 아이들 돌봐야 해서 일찍 가기 힘들다는 말, 시아주버니 댁 며느리는 친정에 다녀와야 한다는 말, 결국 모든 짐은 제게로 오겠죠. 서랍에서 지난해 추석 사진을 꺼내봤습니다. 거실에는 온 가족이 둘러앉아 웃고 있는 사진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진 속에 전 없었습니다. 당연하죠. 저는 그때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으니까요. 셔터를 누른 사람도 사진을 받은 사람도 그 사실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이불을 개며 작년 추석을 떠올렸습니다. 명절 3일 전부터 전 부치기 시작했었죠. 호박전, 동태전, 버섯전, 고기전. 시어머니는 종류마다 개수까지 정해주셨어요. 하나라도 모자라면 손님들 오는데 이것밖에 안 했어 하시며 섭섭해하셨고요. 명절 당일에는 새벽 4시에 일어나 제사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남편과 시댁 식구들은 9시가 넘어서야 일어났어요. 저는 그때까지 이미 3시간을 부엌에서 보냈습니다. 제사가 끝나고 나서도 진짜 전쟁은 그때부터였어요. 미수가, 이 나물은 좀 짜네. 간을 다시 맞춰봐. 여보, 전이 식었어. 다시 데워야 하는 거 아니야? 형수님,
아이들 음료수 좀 챙겨주세요. 아무도 고맙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한 일이니까요. 며느리니까 해야 하는 일이니까요. 저는 그저 묵묵히 움직였어요. 부엌과 거실을 오가며 음식을 나르고 설거지를 하고 휴지통을 비우고 바닥을 닦았습니다. 밤 11시가 되어서야 모든 일이 끝났어요. 시댁 식구들을 배웅하고 차에 앉았을 때 저는 기진맥진해서 눈을 감았습니다. 남편은 운전하면서 말했죠. 수고했어. 다들 음식 맛있다고 하더라. 그 말이 위로가 되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더 서러웠어요. 17시간을 쉬지 않고 일했는데 돌아오는 건 수고했어 라는 말 한마디뿐이었으니까요. 소파에 앉아 발을 주물렀습니다. 온종일 서 있어서 발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무릎도 쑤시고 허리도 아팠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은 다음 날이었어요. 남편은 집에서 쉬면서 회복했지만 저는 명절 뒷정리를 해야 했거든요. 냉장고 정리, 남은 음식 버리기, 쌓인 빨래 돌리기. 올해도 똑같겠죠. 25년 동안 한 번도 달라진 적이 없었으니까요. 핸드폰 알림이 또 울렸습니다. 시어머니셨어요. 미수가, 올해는 사람이 많이 올 것 같으니까 음식 넉넉하게 준비해야 해. 일찍 와서 전 부치는 거 도와줄 수 있지? 도와줄 수 있지가 아니라 와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답장을 쓰려다가 손을 멈췄어요. 뭐라고 써야 할까요? 네, 어머니 말고 다른 답이 있을까요? 창밖을 보니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참 곱게 물들어 있었어요. 젊었을 때는 저런 노을을 보면 가슴이 설렜는데 이제는 그저 하루가 지나가는 게 다행이라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올해는 좀 다를까요? 시어머니께서 미수가 고생 많다라고 말씀해 주실까요? 시누이가 진심으로 일을 도와줄까요? 남편이 제 편에 서서 우리 마누라 힘들어하니까 올해는 다르게 해봅시다 하고 말해줄까요? 아니겠죠. 25년이 그랬으니까요.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서는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말 이대로 괜찮은 걸까요? 앞으로 몇 년을 더 이렇게 살아야 할까요? 낡은 앞치마를 만지작거리며 생각했어요. 이 앞치마처럼 나도 낡아가고 있구나. 그런데 이상하게도 올해는 뭔가 달라야 할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정확히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는 몰랐어요. 하지만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만은 확실했습니다. 제 인생에서 명절이 이렇게 무거운 짐이어야만 할까요? 핸드폰을 내려놓으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추석까지 딱 한 달. 그 한 달 동안 제 마음이 어떻게 변할지 아니면 또다시 참고 넘어갈지 저도 몰랐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올해 추석은 지난 25년과는 뭔가 달라질 것 같다는 예감. 그게 좋은 쪽으로든 나쁜 쪽으로든 말이에요. 추석 3일 전 새벽 6시에 눈을 떴습니다. 알람이 울리기도 전이었어요. 몸이 먼저 기억하고 있었나 봅니다. 명절 준비가 시작되는 시간이라는 걸요. 시장에 가기 전 시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무엇을 얼마나 준비해야 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였죠. 전화기 너머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미수가, 올해는 친척들이 많이 올 거야. 동태전 50개, 호박전 40개, 버섯전 30개 정도는 해야 할 것 같아. 그리고 나물은 5가지 이상 준비하고. 너 갈비찜 할 줄 알지? 올해는 갈비찜도 해줘. 메모지에 빠르게 적어 내려갔습니다. 동태 몇 마리, 애호박 몇 개, 버섯 몇 봉지. 계산기를 두드려 보니 장을 보는 것만 해도 30만 원은 넘을 것 같았어요. 전통시장에 도착했을 때는 아침 7시였습니다. 이미 많은 아주머니들이 장을 보고 계셨어요. 다들 저처럼 명절 준비를 하러 나온 며느리들이겠죠.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고 이 가게 저 가게를 돌아다녔습니다. 싱싱한 채소를 고르고 생선을 손질해 달라고 하고 고기를 주문하고
두 손 가득 장을 보고 집에 돌아왔을 때는 오전 10시였습니다. 손이 저려서 문고리를 돌리기조차 힘들었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남편이 소파에 앉아 스마트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장 많이 봤네. 도와줄까? 남편이 물었지만 이미 제가 다 들어온 뒤였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차피 한두 번 도와주고 말 텐데 부탁하기도 미안했거든요. 부엌에서 본격적인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할 일은 나물 무치기였어요. 시금치, 고사리, 도라지, 숙주, 콩나물 하나하나 데치고 무치고 간을 맞췄습니다. 가스레인지 앞에 서 있는 시간이 길어지자 등에서 땀이 흘러내렸어요. 오후가 되자 전 부치기를 시작했습니다. 동태를 손질하고 애호박을 썰고 버섯을 다듬었어요. 밀가루 옷을 입히고 하나하나 노릇노릇하게 부쳐냈습니다. 기름이 튀어 손등에 닿았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신우이였어요. 형수님, 올해도 맛있는 음식 기대할게요. 형수님 손맛이 최고예요. 칭찬처럼 들리는 말이지만 저는 압니다. 이게 나는 안 도와줄 거니까 형수님이 다 해주세요라는 뜻이 하는 걸요. 답장을 쓰려다 말았습니다. 기름 묻은 손으로 핸드폰을 만지기도 쉬웠거든요. 저녁 6시 남편이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저녁은 뭐 먹어? 배고픈데. 순간 어이가 없었어요. 제가 아침부터 지금까지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보이지 않았던 걸까요? 냉장고에서 어제 남은 김치찌개를 꺼내 데워줬습니다. 남편은 그걸 먹고는 다시 거실로 가서 TV를 켰어요. 밤 11시가 되어서야 하루 일과가 끝났습니다. 발이 퉁퉁 부어서 슬리퍼가 들어가지 않을 정도였어요. 허리를 펴려고 하니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거울을 보니 머리카락은 땀에 젖어 이마에 달라붙어 있었고 얼굴은 화끈거렸어요. 추석 전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갈비찜을 만들고 잡채를 볶고 동그랑땡을 빚었어요. 냉장고는 이미 가득 찼고 밑반찬까지 합치면 20가지가 넘는 음식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드디어 추석 당일이 밝았습니다. 새벽 4시 알람이 울리기 전에 눈이 떠졌어요. 온몸이 뻐근했지만 일어나야 했습니다. 제사 시간이 새벽 6시니까 그 전에 모든 음식을 상에 올려야 했거든요. 남편은 곤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코 고는 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려왔어요. 조용히 방문을 닫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냉장고에서 어제 준비한 음식들을 꺼내 데우기 시작했어요. 전을 데우고 나물을 정갈하게 담고 밥을 지었습니다. 새벽 공기는 차갑고 고요했습니다. 부엌에서는 저 혼자만 움직이고 있었어요. 가끔 냉장고 소리, 가스레인지에서 끓는 물소리만 들렸습니다. 이 시간만큼은 제가 이 집의 유일한 사람 같았어요. 제사가 끝나고 아침 8시쯤 시댁 식구들이 하나둘씩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제일 먼저 오셨어요. 현관문을 열자마자 부엌으로 오셔서 음식들을 살펴보셨습니다. 이 시금치 나물은 좀 짜네. 간을 다시 봐야겠어. 아침 인사도 없이 나온 첫마디였습니다. 저는 묵묵히 시금치 나물에 참기름을 더 넣고 무쳤어요. 시어머니는 다른 음식들도 하나하나 맛을 보시며 평가하셨습니다. 신우이 가족이 도착했습니다. 신우이는 손에 작은 과일 바구니 하나만 들고 왔어요. 거실 소파에 앉더니 스마트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아이들은 TV를 틀어달라고 조르고 신우이 남편은 신문을 펼쳤어요. 점심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차례상에 올렸던 음식들을 다시 데우고 새 반찬들을 추가로 만들었어요. 온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았을 때 저는 여전히 부엌에 서 있었습니다. 국을 더 끓이고 밥을 더 나르고 부족한 반찬을 채워 넣었어요. 미수가 물 좀 떠다 줘. 아이들 숟가락 좀 챙겨줘. 형수님, 김치가 없는데요? 한 번도 앉지 못했습니다. 부엌과 식탁을 오가며 이것저것 날랐어요. 가족들은
즐겁게 담소를 나누고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배가 고팠지만 먹을 시간이 없었어요.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가 시작되었습니다. 산더미 같은 그릇들이 싱크대에 쌓였어요. 신우이는 아이들을 데리고 산책을 나갔고 남편과 시댁 식구들은 거실에서 TV를 보았습니다. 설거지를 하며 창밖을 보니 가족들이 웃으며 걷고 있었어요. 평화로운 명절 풍경이었죠. 하지만 저는 그 풍경 속에 없었습니다. 저는 부엌에 갇혀 기름때 묻은 프라이팬을 닦고 있었어요. 오후 3시쯤 차를 내놓으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식혜를 준비하고 한과를 예쁘게 담아 거실로 날랐어요. 시어머니께서 한마디 하셨습니다. 차가 좀 미지근한데 더 차게 해야지. 냉장고로 달려가 얼음을 더 넣었습니다. 손끝이 시렸지만 개의치 않았어요. 이미 감각이 무뎌진 지 오래였거든요. 저녁이 되었고 시댁 식구들은 하나둘씩 돌아갔습니다. 현관에서 배웅하며 웃는 얼굴을 만들었어요. 조심히 들어가세요. 마지막 손님이 나가고 문이 닫혔을 때 저는 현관 바닥에 주저앉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어요. 남은 음식 정리, 냉장고 정리, 바닥 청소가 남아 있었거든요. 시계를 보니 밤 11시였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밤 11시까지 19시간을 쉬지 않고 일한 거예요. 손은 거칠어지고 발은 부어 있었고 허리는 펴지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말했습니다. 오늘도 수고했어. 엄마가 음식 맛있다고 하시더라. 그 말에 답할 기력이 없었어요. 창밖을 보니 다른 집들은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다들 편히 쉬고 있겠죠. 명절을 즐기고 있겠죠. 소파에 앉았습니다. 발목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새벽부터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밤까지 저는 무엇을 위해 이렇게 힘들게 하루를 보낸 걸까요? 남편은 벌써 침대에 누워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저는 소파에 그대로 앉아 천장을 바라봤어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닦을 힘도 없었습니다. 정말이지, 이게 명절인가? 이게 가족의 시간인가? 저는 가족과 함께 있었지만 가장 외로웠어요. 추석이 지나고 사흘째 되는 날, 여전히 온몸이 아팠습니다. 허리를 펴려고 하면 찌릿한 통증이 왔고 손목은 계속 굽신거렸어요. 명절 때 생긴 기름 화상 자국도 아직 그대로였습니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TV를 보고 있는데 현관문이 열렸어요. 딸 지은이가 퇴근하고 들어왔습니다. 직장에서 돌아온 딸은 제 얼굴을 보더니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엄마, 얼굴이 왜 그래요? 많이 피곤해 보여. 거울을 본 지 며칠이 지났는지 모르겠더군요. 화장실로 가서 거울을 보니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고 피부는 푸석푸석했습니다. 몇 살이나 더 늙어 보였어요. 딸이 제 옆에 앉았습니다. 한동안 말없이 앉아있던 딸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엄마, 왜 그렇게 사세요? 그 짧은 질문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왜 그렇게 사냐고요?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저 그렇게 살아왔을 뿐이에요. 딸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엄마만 힘들잖아요. 할머니도, 고모도, 아빠도 다 쉬는데 엄마만 명절 내내 일해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게 아니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25년 동안 당연하다고 생각하며 살아왔거든요. 며느리니까, 큰 며느리니까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딸의 눈을 보는 순간 깨달았습니다. 당연한 게 아니었구나. 저는 그저 참아왔을 뿐이었어요. 딸이 가고 난 후 저는 처음으로 제 삶을 찬찬히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결혼한 지 25년. 그동안 몇 번의 명절을 보냈을까요? 설날과 추석, 1년에 2번이니까 50번. 50번의 명절 동안 단 한 번도 쉬어본 적이 없었어요. 서랍에서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결혼 초기 사진들을 보니 제 얼굴에는 웃음이 가득했어요. 눈동자도 반짝였고 피부도 맑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사진 속 제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져 갔어요. 10년 차 추석 사진, 15년 차 명절 사진. 제 표정은 점점 지쳐갔고 마지막 사진에서는 그저 의무적으로 웃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핸드폰을 열어 친구들의 SNS를 봤습니다. 고등학교 동창 정에는 추석에 가족들과 제주도 여행을 다녀온 사진을 올렸어요. 햇살 가득한 해변에서 남편, 자녀들과 함께 찍은 사진. 모두가 행복해 보였습니다. 대학 동기 수진이는 명절에 호텔 뷔페에서 외식했다는 글을 올렸어요. 가족들이 함께 식사하는 사진 속에는 여유와 평화가 있었습니다. 음식을 만들 필요도 설거지를 할 필요도 없이 그저 함께 식사를 즐기는 가족의 모습. 은행 동료였던 미란이는 친정 부모님과 함께 온천 여행을 다녀왔다고 했어요.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는 엄마와 딸의 사진을 보니 부러웠습니다. 나는 뭐 했지? 새벽 4시에 일어나 밤 11시까지 일했지. 19시간 동안 부엌에 갇혀 있었지. 더 거슬러 올라가 봤습니다. 25년 전 첫 명절이 생각났어요. 시어머니가 저에게 이 앞치마를 주시며 말씀하셨죠. 며느리의 도리를 다하라고. 그때는 그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시집와서 시댁 식구들 잘 모시는 게 며느리의 역할이라고 배웠으니까요. 하지만 25년이 지난 지금 저는 무엇을 얻었을까요? 고맙다는 말 한마디 들어본 적 없고 쉬라는 말도 들어본 적 없습니다. 오히려 트집만 잡혔어요. 이 나물은 짜고 저는 설이 걷고 청소가 덜 됐고. 노트를 꺼내 펜을 들었습니다. 25년간 들었던 말들을 적어보기 시작했어요. 큰 며느리가 해야지. 당신이 좀 참아. 원래 그런 거야. 며느리 노릇이 그런 거지. 형수님이 제일 잘하시잖아요. 한 줄 한 줄 적어 내려가니 노트가 금세 찼습니다. 25년 동안 들었던 말들이 이렇게나 많았구나. 그런데 고맙다는 말, 수고했다는 말은 단 한 줄도 없었어요. 저녁에 남편이 퇴근했습니다. 소파에 앉아 TV, 리모컨을 집으며 무심히 물었어요. 저녁은 뭐 먹어? 그 말에 무언가 끊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제 안에서 오랫동안 팽팽하게 당겨져 있던 끈이 뚝 하고 끊어진 거예요. 당신은 제가 추석 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남편이 고개를 돌려 저를 봤습니다.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명절이 원래 그런 거 아냐? 원래 그런 거. 또 그 말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어요. 원래 그런 게 아니에요. 제 친구들은 명절에 여행도 가고 외식도 해요. 가족들이 다 같이 음식을 만들기도 하고요. 왜 저만 19시간 동안 일해야 하는 게 당연한 건가요? 남편은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는 표정이었습니다. 그저 어색하게 웃으며 TV를 켰어요. 대화는 거기서 끝났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보며 생각했어요. 이제 설날이 3달밖에 안 남았구나. 또 똑같은 일이 반복되겠지. 새벽에 일어나 음식 만들고 시댁 식구들 시중 들고 설거지하고 밤늦게 돌아와 쓰러지듯 잠들고. 아니야. 이번에는 달라야 해. 그 생각이 머리를 스쳤을 때 온몸에 전율이 일었습니다. 무서웠어요. 25년 동안 해온 일을 거부한다는 게 두려웠습니다. 시어머니가 뭐라고 하실지, 남편이 어떻게 반응할지, 시댁 식구들이 저를 어떻게 볼지. 하지만 동시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정말로 안 가도 되는 걸까? 설날 아침에 늦잠을 자도 되는 걸까? 명절에 가족들과 영화를 보러 가도 되는 걸까? 다음 날 아침 거울 앞에 섰습니다. 지친 얼굴을 한참 들여다봤어요. 52세. 제 인생의 절반은 지났습니다. 남은 인생도 이렇게 살아야 할까요? 결심이 섰습니다. 올해 설날에는 시댁에 가지 않겠다고.
25년 만에 처음으로 제가 원하는 명절을 보내겠다고. 손이 떨렸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무서웠지만 동시에 후련했습니다. 이 결정이 옳은지 그른지는 몰랐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나도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고. 낡은 앞치마를 내려다봤습니다. 25년 동안 이 앞치마를 두르고 살았어요. 이제는 벗어도 되지 않을까요? 핸드폰을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아직 시댁에 말할 용기는 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정해졌습니다. 올해 설날 저는 시댁에 가지 않을 겁니다. 그 생각만으로도 숨이 막혔지만 동시에 가슴이 뚫리는 것 같았어요. 결심을 하고 나니 오히려 더 불안했습니다. 밤마다 잠을 설쳤어요. 시어머니께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까? 남편은 어떻게 설득해야 할까? 생각만 해도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주말 친정에 들를 일이 있었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엄마가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엄마는 제 얼굴을 보자마자 표정이 굳어지셨어요. 미수가, 얼굴이 왜 그래? 많이 아파 보인다. 거울을 볼 때마다 느끼던 거였지만 엄마 앞에서 그 말을 들으니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괜찮다고 말하려다가 그만 울음이 터져 나왔어요. 참고 참았던 것들이 엄마 앞에서는 더 이상 참아지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제 손을 꼭 잡아주셨어요.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그 온기에 더 눈물이 났어요. 부엌에 앉아 엄마가 끓여주신 차를 마시며 조금씩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25년간의 명절,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노고, 시댁 식구들의 당연한 듯한 태도, 그리고 제가 내린 결심까지. 엄마, 저 올해 설날에는 시댁에 안 가려고요. 그 말을 꺼내는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엄마가 뭐라고 하실까 무서웠어요. 며느리가 명절에 시댁을 안 간다니 말도 안 된다고 하실까 봐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엄마의 반응은 예상과 완전히 달랐어요. 엄마는 한참 동안 제 손을 꼭 잡고 계시다가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미수가, 엄마도 네가 그렇게 사는 게 마음 아팠어. 명절 때마다 얼굴이 초췌해지는 거 다 봤어. 근데 엄마가 뭐라고 할 수 있겠니? 시집간 딸은 시댁 식구니까. 엄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엄마도 그렇게 살았어. 네 외할머니 밑에서 30년을 그렇게 살았지.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고 고맙다는 말 한 번 못 들었어. 그땐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 며느리니까 해야 하는 거라고 생각했지. 엄마의 고백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엄마도 나와 똑같이 살아오셨구나. 그 고생을 알면서도 딸에게 말하지 못했던 이유가 뭘까요? 엄마는 계속 말씀하셨어요. 근데 말이야, 미수가, 엄마는 네가 달랐으면 했어. 엄마처럼 평생 참고 사는 삶은 살지 않았으면 했어. 네가 은행 다닐 때 얼마나 자랑스러웠는지 몰라. 우리 딸은 나와는 다르게 사는구나 싶어서. 엄마가 제 손을 더 꼭 쥐셨습니다. 그런데 네가 시집가고 나서 점점 엄마 모습을 닮아가더라. 명절마다 지쳐가는 모습 보면서 엄마 마음이 얼마나 아팠는지 몰라. 이제라도 네가 용기를 냈다면 엄마는 찬성이야. 이제는 네 인생 좀 살아라. 예상하지 못한 말이었습니다. 엄마가 반대하실 줄 알았는데 오히려 응원해 주시다니. 엄마 품에 안겨 한참을 울었어요. 그동안 쌓였던 서러움, 외로움, 두려움이 모두 쏟아져 나왔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니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어요. 엄마가 제 등을 쓰다듬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미수가, 네가 행복해야 네 딸도 행복해. 지은이가 너 보고 배우잖니. 엄마처럼 사는 게 당연하다고
배우게 하고 싶니? 아니면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사는 법을 보여주고 싶니? 엄마의 말씀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맞아요. 딸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 걸까요? 참고 사는 모습, 존중받지 못해도 견디는 모습. 그게 제가 딸에게 물려주고 싶은 삶의 태도일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마음이 한결 단단해졌습니다. 엄마의 응원이 큰 힘이 되었어요.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에 용기가 났습니다. 며칠 후, 딸 지은이가 저를 찾아왔어요. 요즘 엄마가 뭔가 고민하는 것 같다며 걱정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딸에게 솔직하게 말했어요. 지은아, 엄마가 올해 설날에는 할머니 댁에 안 가려고 해. 딸이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러더니 환한 미소를 지었어요. 엄마, 드디어요? 진짜요? 예상 밖의 반응이었습니다. 딸이 걱정하거나 반대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기뻐하다니. 엄마, 저는 엄마 결정 지지해요. 솔직히 명절 때마다 엄마 보기 힘들었어요. 혼자 일하시는 모습 보면서 화도 났고요. 할머니한테도 아빠한테도 화가 났어요. 왜 엄마만 힘들어야 하나 싶어서요. 딸의 말에 코끝이 찡했습니다. 딸이 다 보고 있었구나. 괜찮은 척했지만 딸은 엄마의 고생을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엄마가 행복하면 저도 좋아요. 할머니한테는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엄마는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요. 딸이 제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그 작은 손에서 큰 힘이 전해졌어요. 하지만 남편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저녁에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꺼냈어요. 여보, 올해 설날 말인데요. 우리 집에서 조용히 보내면 안 될까요? 남편이 TV에서 눈을 떼고 저를 봤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설날에 친정도 아니고 시댁을 안 간다고?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저는 최대한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저도 25년 동안 열심히 했어요. 근데 이제는 좀 쉬고 싶어요. 매번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남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당신, 제정신이야? 엄마가 뭐라고 하시겠어? 우리 집안 망신시킬 거야? 망신. 그 단어가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제가 쉬고 싶다는 게 망신인가요? 25년 동안 헌신한 며느리가 한 번 쉬겠다는 게 집안 망신인가요? 여보, 저도 사람이에요. 존중받고 싶어요. 남편이 한숨을 크게 쉬었습니다. 원래 그런 거야. 명절이 당신만 힘든 거 아니야. 나도 일하면서 힘들어. 근데 참는 거지. 가족이니까. 또 그 말이었습니다. 원래 그런 거라고, 참는 거라고, 가족이니까.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 말에 흔들리지 않았어요. 당신은 명절에 쉬잖아요. TV 보고, 담소 나누고, 편하게 식사하고, 저만 쉬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공평한 건가요?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불편한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어요. 대화는 거기서 끝났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들었지만 남편과 저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생긴 것 같았어요. 등을 돌리고 누운 남편의 뒷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결혼이란 뭘까요? 한 사람이 끝없이 참고 희생하는 게 결혼인가요? 아니면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게 결혼인가요? 하지만 엄마와 딸의 응원이 있었기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혼자였다면 포기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저를 지지해 주는 사람들이 있었으니까요. 창밖을 보니 달이 밝게 떠 있었습니다. 그 달빛이 제 마음을 비추는 것 같았어요. 앞길이 어둡고 험할 것 같지만 그래도 가야 할 길이란 확신이 들었습니다. 올해 설날 저는 시댁에 가지 않을 겁니다. 이 결정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모르지만 최소한 저는 제 선택을 했어요. 더 이상 누군가의 며느리가 아니라 저 자신으로 살기 위한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설날이 2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벌써 시댁 단톡방에서는 명절 준비 이야기가 오가기 시작했어요. 저는 핸드폰을 들고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지금 이 메시지를 보내면 돌이킬 수 없을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보내야 했어요.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습니다. 심호흡을 크게 하고 메시지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조심스럽게 적어 내려갔어요. 손가락이 떨려서 오타를 몇 번이나 고쳤습니다. 올해 설날은 저희 가족끼리 조용히 보내려고 합니다. 25년 동안 명절마다 최선을 다했지만 이제는 제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송 버튼을 누르기 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읽어봤습니다. 고칠 게 있나 확인했어요. 너무 무례한가? 너무 직설적인가? 하지만 이것이 제 진심이었습니다. 더 부드럽게 포장할 방법도 없었고 포장하고 싶지도 않았어요. 손가락이 화면 위에서 멈췄습니다. 지금 이걸 누르면 모든 게 달라질 거예요. 시댁과의 관계, 남편과의 관계, 가족들의 시선, 모든 게 변할 겁니다. 눈을 감고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메시지가 올라간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핸드폰을 꽉 쥔 손에서 땀이 났습니다. 화면을 보니 제 메시지가 단톡방에 떠 있었어요. 취소할 수 없었습니다. 처음 몇 분은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고요했어요. 폭풍 전의 정적 같았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부엌으로 가서 물을 한 잔 마셨어요. 손이 떨려서 컵을 제대로 잡기도 힘들었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리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였습니다. 전화를 받아야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받았어요. 미수가, 지금 단톡방에 올린 거 장난이지? 설날에 안 온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야?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놀라움과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어머니, 죄송합니다. 하지만 제 결심은 변하지 않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더 심하게 떨렸어요. 하지만 후회하진 않았습니다. 단톡방을 다시 열어봤습니다. 메시지가 폭발하고 있었어요. 신우이가 먼저 올렸습니다. 형수님, 무슨 일 있으세요? 왜 갑자기 이러세요? 이어서 시아주버니의 메시지가 올라왔어요. 큰형수님, 무슨 오해가 있으신 건 아닌지. 명절은 가족이 함께 보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친척들도 하나둘씩 메시지를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큰 며느리가 명절에 시댁을 안 온다니 말이 되냐. 요즘 며느리들은 도대체 뭘 배운 건지. 우리 때는 상상도 못할 일이다. 메시지가 계속 쌓여갔어요. 한 통도 제 편을 들어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모두가 저를 비난했어요. 시댁 식구들뿐 아니라 만난 적도 거의 없는 먼 친척들까지 나서서 한마디씩 했습니다. 핸드폰이 또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남편이었어요. 회사에서 전화한 모양이었습니다. 당신 진짜 이러는 거야? 지금 우리 집안이 난리야. 엄마가 울고 계셔. 당장 메시지 지우고 사과해. 남편의 목소리는 화가 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들어본 적 없는 차갑고 날카로운 목소리였어요. 여보, 미안해요. 하지만 제 결정은 변하지 않아요. 남편이 크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회사에서도 창피해 죽겠어. 동료들한테 뭐라고 말해야 해? 내 마누라가 명절에 시댁도 안 간다고? 전화가 끊겼습니다. 남편은 저를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저 창피하다는 말만 했습니다. 저녁 때 남편이 퇴근했습니다. 현관문을 거칠게 열고 들어오더니 저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당장 단톡방에 사과 메시지 올려. 그리고 설날에는 당연히 시댁 가는 거야. 명령하듯이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싫어요. 저는 더 이상 못 가요. 남편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오른 것 같았어요. 당신이 지금 우리 가족을 망치고 있는 거 알아? 엄마가 얼마나 서운해 하시는데 동생들도 다 뭐라고 하고 당신 때문에 내가 집안의 웃음거리가 됐어.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제가 25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는 생각 안 해보셨어요. 한 번이라도 제 마음을 물어본 적 있나요?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았어요. 그날 밤 시어머니가 또 전화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우시는 목소리였어요. 미수가, 내가 뭘 잘못했니? 그동안 내가 너한테 못하게 굴었니? 설날에 가족이 다 모이는데 큰 며느리가 없으면 말이 되겠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시어머니를 슬프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제 마음도 지켜야 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도 이제는 쉬고 싶어요. 전화를 끊고 나니 눈물이 났습니다. 제가 나쁜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가족들을 슬프게 하고 명절을 망치고 집안의 평화를 깨뜨리는 사람. 하지만 딸 지은이가 제 옆에 와서 앉았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엄마는 잘못한 거 없어요. 흔들리지 마세요. 딸의 따뜻한 말이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에 조금 마음이 놓였어요. 며칠 동안 전화와 메시지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물론이고 친척들까지 나서서 설득하려 했어요. 어떤 이는 부드럽게, 어떤 이는 거칠게. 하지만 제 대답은 같았습니다. 죄송하지만 제 결정은 변하지 않습니다. 단톡방 분위기는 최악이었습니다. 아무도 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오직 저에 대한 이야기뿐이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이기적인지, 요즘 며느리들이 얼마나 버릇없는지, 가족의 의미를 모르는지. 남편과의 관계도 최악으로 치달았습니다. 집에 와도 저와 말을 하지 않았어요. 밥을 차려놔도 먹지 않고 밖에서 사 먹고 들어왔습니다. 같은 집에 살지만 서로 남처럼 지냈어요. 외로웠습니다. 정말 외로웠어요. 온 세상이 저를 비난하는 것 같았습니다. 혹시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한 걸까? 그냥 참고 시댁에 가는 게 나았을까? 하지만 거울을 볼 때마다 생각했어요. 25년간 지쳐가던 제 얼굴을, 명절마다 흘렸던 눈물을,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던 노고를. 아니야. 나는 잘못하지 않았어. 나도 존중받을 권리가 있어. 폭풍이 몰아쳤지만 저는 중심을 잡으려 노력했습니다. 흔들렸지만 무너지지는 않았어요. 친정엄마의 응원과 딸의 지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설날까지 이제 한 달 남짓 남았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랐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저는 올해 설날 시댁에 가지 않을 겁니다. 설날 일주일 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오전 10시였어요. 누굴까 싶어 문을 열었는데 시어머니가 서 계셨습니다. 예고도 없이 오신 거예요. 시어머니는 평소보다 훨씬 수척해 보이셨습니다. 얼굴에는 주름이 더 깊어진 것 같았고 눈가가 붉었어요. 많이 우신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를 거실로 모셨어요. 차를 내오려고 했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찻잔을 들다가 바닥에 떨어뜨릴 뻔했어요. 시어머니는 소파에 앉아 한참 동안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제 얼굴을 보고 계셨어요. 그 침묵이 더 무거웠습니다. 미수가,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니? 그동안 내가 너한테 못하게 굴었니? 설날에 가족이 다 모이는데 큰 며느리가 없으면 우리 집안이 어떻게 되겠니? 시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78세 노인이 며느리 앞에서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무너졌어요. 어머니, 그게 아니라. 말을 이으려는데 시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주름진 손이 차갑게 떨리고 있었어요. 미수가, 나도 이해해. 힘들었겠지. 근데 말이야. 나도 그렇게 살았어. 네 시할머니 밑에서 30년을 그렇게 살았단다. 참고 견디는 게 며느리의 도리라고 배웠어. 너도 조금만 더 참아주면 안 되겠니? 조금만 더 참으라고. 25년도 모자라서 얼마나 더 참아야 하는 걸까요? 하지만 시어머니의 눈물을 보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계속 말씀하셨어요. 네가 안 오면 친척들이 뭐라고 하겠니? 우리 집 큰며느리가 명절에 시댁도 안 온다고 수근거릴 거야. 내가 며느리 교육을 잘못했다고 할 거고. 미수가, 나 좀 생각해줘. 얼굴 들고 다닐 수가 없어. 시어머니의 체면을 위해, 친척들의 수군거림을 막기 위해 제가 참아야 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제 마음은 중요하지 않았어요. 시댁의 체면이 더 중요했습니다. 어머니, 저도 너무 힘들어요. 매번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는 게 정말 버거워요. 시어머니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힘들다고? 나는 더 힘들었어. 네 시할머니는 더 엄하셨단다. 그래도 나는 한 번도 명절을 거른 적이 없어. 며느리가 힘들다고 시댁 명절을 안 가는 게 말이 되니? 결국 똑같은 말이었습니다. 나도 그렇게 살았으니 너도 그렇게 살라고.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시어머니는 1시간 넘게 앉아 계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문 앞에서 돌아보시며 말씀하셨어요. 미수가, 다시 한번 생각해봐. 이번 설날만이라도 와줘. 문을 닫고 나니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어요. 시어머니의 눈물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내가 너무한 건 아닐까? 노인을 울게 만든 내가 나쁜 사람인 걸까? 저녁에 남편이 돌아왔습니다. 시어머니가 다녀간 이야기를 들었는지 표정이 심각했어요. 엄마가 다녀갔다며? 엄마가 오시면서 가셨대. 당신 때문에. 남편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여보, 나도 힘들어요. 어머니는 제 마음은 생각 안 하세요. 남편이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 마음? 당신 마음만 중요해? 우리 엄마 마음은? 나는 회사에서 창피해서 못 다니겠어. 동료들이 다 알았어. 내 마누라가 명절에 시댁도 안 간다고? 상사가 뭐라는 줄 알아? 그 말에 저도 참지 못하고 소리쳤습니다. 그럼 저는요, 25년 동안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기나 해요. 한 번이라도 제 편을 들어준 적 있어요? 남편이 냉소를 지었습니다. 편을 들어달라고? 결혼이 그런 거야. 서로 맞춰가며 사는 거지. 당신만 희생하는 게 아니야. 나도 당신 친정 갈 때 참고 가잖아. 친정에 1년에 한두 번 가는 것과 명절마다 19시간씩 일하는 같은 거라고 생각하는 걸까요? 더 이상 말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남편이 최후 통첩을 했습니다. 이번 설날에 시댁 안 가면 나도 더 이상 못 참아. 우리 관계도 다시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 이혼을 암시하는 말이었습니다. 25년 결혼 생활이 명절 하나 때문에 끝날 수도 있다는 협박이었어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보며 생각했어요.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그냥 한 번만 더 참고 가면 되는 거 아닐까? 이혼까지 각오하고 버틸 만한 일일까? 시어머니의 눈물, 남편의 차가운 눈빛, 시댁 식구들의 비난. 모든 게 제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친정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밤 11시였지만 엄마는 전화를 받으셨습니다. 엄마, 저 못하겠어요. 너무 힘들어요. 시어머니가 우시면서 다녀가셨어요. 남편은 이혼 이야기까지 했고요. 제가 너무 이기적인 걸까요? 전화기 너머로 엄마의 한숨이 들렸습니다. 미수가, 흔들리는 거 엄마가 다 알아. 근데 말이야,
지금 포기하면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살아야 해. 평생 참고 사는 거야. 지금이 가장 힘들 때야. 조금만 더 버텨라. 엄마의 말씀에 눈물이 났습니다. 그래요. 지금 포기하면 끝이에요. 다시는 제 목소리를 낼 수 없을 겁니다. 다음 날 신우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형수님, 어머니가 많이 상심하셨어요. 혈압도 올라가셔서 병원 다녀오셨대요. 형수님 때문에 이러시는 거 아세요? 시어머니가 아프시다는 말에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저 때문에 어르신이 편찮으시다니. 저는 정말 나쁜 며느리인 걸까요? 아파트 복도에서 이웃 아주머니를 만났습니다. 평소 인사만 나누던 사이였는데 의미심장한 눈빛으로 저를 봤어요. 요즘 집안이 좀 그렇다면서요? 명절에 시댁을 안 가신다고? 소문이 이웃들에게까지 퍼진 거였습니다. 아주머니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요즘 며느리들은 참 이해가 안 돼요. 우리 때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는데 집으로 돌아와 거울을 봤습니다. 며칠 사이에 더 늙어 보였어요. 눈 밑은 까맣게 내려앉았고 얼굴에는 생기가 없었습니다.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걸까? 모두를 적으로 만들어가면서까지 버틸 이유가 있을까? 소파에 앉아 무릎을 끌어안았습니다. 온 세상이 저를 비난하는 것 같았어요. 시어머니, 남편, 시댁 식구들, 친척들, 이웃들. 아무도 제 편이 아니었습니다. 혼자였습니다. 정말 혼자였어요. 딸과 친정엄마를 빼고는 모두가 저를 손가락질했습니다. 핸드폰을 보니 시댁 단톡방에 또 메시지가 올라와 있었어요. 시아주번이었습니다. 큰형수님, 어머니 건강 생각해서라도 이번 설날만이라도 오시는 게 어떨까요? 모두가 저를 설득하려 했습니다. 회유하고 협박하고 죄책감을 줬어요. 제가 나쁜 사람이라고, 이기적이라고, 가족을 생각하지 않는다고. 창밖을 보니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얀 눈이 세상을 덮어가는 모습을 보며 생각했어요. 이게 최악의 순간이구나. 더 이상 나빠질 수 없을 만큼 바닥이구나. 하지만 바닥을 쳤다면 이제는 올라갈 일만 남은 거 아닐까요? 손을 꽉 쥐었습니다. 떨렸지만 놓지 않았어요. 지금 포기하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았습니다. 설날 3일 전 남편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내일 우리 집에서 가족 회의한다. 엄마랑 동생들 다 온다. 가족 회의. 저를 설득하기 위한 마지막 시도겠죠. 온 가족이 모여서 저를 압박할 생각이었어요. 다음 날 저녁 시댁 식구들이 하나둘씩 도착했습니다. 시어머니, 시누이 부부, 시아주버니 부부. 모두 심각한 표정이었어요. 거실에 둘러앉은 모습이 마치 재판정 같았습니다. 저는 피고석에 앉은 기분이었어요. 시어머니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미수가, 우리가 오늘 이렇게 모인 건 너 하나 때문이야. 설날이 코앞인데 아직도 안 오겠다는 거니?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렸습니다. 심판하는 눈빛들이었어요.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니. 제 생각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시누이가 끼어들었어요. 형수님, 도대체 왜 이러시는 거예요? 우리가 형수님한테 뭘 잘못했어요? 잘못한 게 뭐냐고요? 25년 동안 당연하게 여긴 게 잘못이에요. 고맙다는 말 한 번 없었던 게 잘못이에요. 하지만 그 말을 꺼내기도 전에 시아주버니가 말했습니다. 큰형수님, 명절은 가족이 함께 보내야 하는 거 아닙니까? 형수님만 빠지면 우리 집안이 어떻게 되겠어요? 가족이 함께. 하지만 저는 그 가족 안에서 가족이 아니라 일하는 사람이었어요. 남편이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마지막으로 묻겠어. 정말 안 갈 거야? 마지막이라는 말에는 협박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거절하면 끝이라는 뜻이었죠. 그때 제 안에서 무언가 터져 나왔습니다.
25년 동안 참았던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어요. 네, 안 갈 겁니다.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확고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어요. 25년 동안 저는 단 한 번도 명절을 쉬어본 적이 없습니다. 매번 새벽 4시에 일어나 밤 11시까지 일했어요. 19시간씩 일했습니다. 전을 120개씩 부치고 나무를 5가지씩 묻히고 산더미 같은 설거지를 혼자 했어요. 가족들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어요. 그동안 제가 고맙다는 말을 몇 번이나 들었을까요? 한 번도 없었어요. 오히려 이 나물은 짜다, 저는 설익었다는 말만 들었죠. 저는 가족이 아니라 가정부 취급을 받았어요. 시어머니가 뭔가 말하려고 했지만 저는 계속했습니다. 어머니는 당신도 그렇게 살았으니 저도 그래야 한다고 하셨죠. 하지만 그게 맞는 걸까요? 잘못된 일이 되르려 반복되어야 하는 건가요? 당신이 힘들게 사셨다면 며느리는 덜 힘들게 해주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신우이가 끼어들려 했지만 저는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신우님은 명절 때마다 손님처럼 앉아 계셨죠. 형수님이 더 잘하신다며 부엌일은 한 번도 안 도와주셨어요. 친정에 오면 편하게 쉬고 싶다고요? 저도 사람입니다. 저도 쉬고 싶어요. 남편을 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당신은 제가 힘든 걸 알면서도 원래 그런 거라고만 했어요. 당신 엄마 눈치 보느라 제 편은 한 번도 들어주지 않았죠. 저는 당신의 아내인데 당신은 저를 지켜주지 않았어요. 남편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저도 한 사람입니다. 존중받고 싶어요. 25년 동안 며느리로 최선을 다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저도 제 인생을 살고 싶어요. 명절에 가족들과 여행도 가보고 외식도 하고 그냥 쉬고 싶어요.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제가 이기적인가요? 나쁜 며느리인가요?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못 참겠어요. 제 자존감까지 포기하면서 살 수는 없어요. 거실이 고요해졌습니다. 아무도 말이 없었어요. 제 말이 그들의 가슴에 꽂힌 것 같았습니다. 한참 후에 시어머니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럼 내가 너한테 미안하다고 하면 되는 거니? 미안하다는 말을 들으니 더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어요. 어머니, 말로만 미안하다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앞으로 달라져야 해요. 명절이 저 혼자만의 일이 되어서는 안 돼요. 가족이 함께 준비하고 함께 쉬고 서로 고마워해야 해요. 신우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형수님 말씀이 맞아요. 저도 그동안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형수님이 다 해주시니까 편하게만 생각했죠. 미안해요. 처음으로 사과를 받았습니다. 진심이 담긴 사과였어요. 시아주버니, 며느리도 말했어요. 저도 큰형수님이 얼마나 힘드셨을지 생각 못했어요. 앞으로는 제가 도와드릴게요. 조금씩 분위기가 바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여전히 불편한 표정이었어요. 그래도 이번 설날에는 와야 하는 거 아니야? 갑자기 이러면 친척들이 뭐라고 하겠어? 또 체면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이번 설날은 저희 가족끼리 보낼 거예요. 친척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요. 제 마음이 더 중요해요. 남편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화가 난 것 같았지만 더 이상 뭐라고 하지 못했어요. 제 결심이 확고하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시어머니가 한숨을 크게 쉬셨습니다. 알았다. 이번 설날은 네 마음대로 해라. 대신 앞으로는 좀 달라져야겠구나. 완전한 화해는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서운함이 묻어 있었어요. 하지만 제 말을 들어주셨어요. 그것만으로도 작은 진전이었습니다.
가족들이 하나둘씩 돌아갔습니다. 시누이가 나가며 제 손을 잠깐 잡았어요. 말은 없었지만 그 손길에서 미안함이 느껴졌습니다. 모두가 가고 남편과 단둘이 남았습니다. 남편은 소파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당신, 정말 이렇게까지 하고 싶었어? 남편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대답했어요. 네, 이렇게까지 해야 했어요. 그날 밤,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습니다. 가슴 속에 쌓였던 무게가 조금 내려간 것 같았어요. 폭풍은 지나갔습니다. 완전히 맑아진 건 아니지만 최악의 순간은 넘긴 것 같았어요. 설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처음으로 새벽 4시에 일어나지 않았어요. 눈을 떴을 때 시계는 오전 9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25년 만에 처음으로 명절 아침에 늦잠을 잔 거예요.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따뜻했어요.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왔는데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불안하지 않았어요. 무언가에 쫓기는 기분도 없었고요. 그저 평화로웠습니다. 딸 지은이가 부엌에서 커피를 내리고 있었어요. 저를 보더니 환하게 웃었습니다. 엄마, 잘 주무셨어요? 오늘 우리 뭐 할까요? 뭐 할까요? 네, 아니. 명절 아침에 이런 질문을 받다니. 전을 부쳐야 하는지, 나무를 묻혀야 하는지 묻는 게 아니라 무엇을 하고 싶은지 묻다니. 글쎄, 엄마는 처음이라 잘 모르겠네. 딸과 함께 소파에 앉아 TV를 봤습니다. 명절 특집 프로그램이 나오고 있었어요. 다른 가족들처럼 그냥 TV를 보며 웃을 수 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점심에는 남편과 딸, 셋이서 외식을 하기로 했어요. 한식당 예약을 했습니다. 명절에 밖에서 밥을 먹는다는 것도 처음이었죠. 식당에 도착했을 때 다른 가족들도 많이 와 있었습니다. 명절에도 외식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았구나. 저만 특별한 게 아니었어요. 음식이 나왔습니다. 제가 만들지 않은 음식이었어요. 한 입 먹는데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맛있어서가 아니라 제가 만들지 않아도 되는 음식을 명절에 먹을 수 있다는 게 감격스러워서였어요. 맛있어요, 엄마? 딸이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정말 맛있다. 식사를 마치고 영화관에 갔습니다. 명절에 영화를 보다니 어릴 때 이후 처음이었어요. 팝콘을 먹으며 영화를 보는 시간이 이렇게 행복할 줄 몰랐습니다. 영화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시댁에서 걸려온 전화는 아닐까 잠깐 긴장했지만 친정엄마였어요. 미수가 잘 지내고 있니? 오늘 편하게 보내고 있어? 엄마의 목소리가 따뜻했습니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네, 엄마 정말 편해요. 이렇게 편한 명절은 처음이에요. 엄마도 웃으셨습니다. 다행이다. 엄마도 네가 행복하니까 마음이 놓여. 앞으로도 네 마음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살아라. 전화를 끊고 나니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제 편이 되어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새삼 느꼈어요. 저녁 무렵 예상치 못한 전화가 왔습니다. 시어머니였어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뭐라고 하실까 두려웠지만 전화를 받았어요. 이수가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작았습니다. 어머니, 설 잘 보내고 계세요? 한참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다 시어머니가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미수가 미안하다. 오늘 네가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을지 조금 알 것 같구나. 예상치 못한 말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미안하다고 하시다니. 시어머니는 계속 말씀하셨어요. 오늘 온 식구가 부엌에서 음식 준비했어. 은희도 처음으로 전을 부쳐봤는데 손이 얼마나 아픈지 모르겠다고 하더라. 나물 무치는 것도 생각보다 손이 많이 가고 네가 혼자
이 많은 일을 했다는 게 미안하구나.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어머니, 제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당장 돌아오라는 말은 안 할게. 네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 이제 알겠어. 다만 앞으로는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구나. 완전한 화해는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서운함이 묻어 있었어요. 하지만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계셨습니다. 그것만으로도 큰 변화였어요. 감사합니다. 저도 좀 더 자주 연락드릴게요. 전화를 끊고 나니 눈물이 났습니다. 완벽한 해결은 아니었지만 작은 친전이었어요. 시어머니가 제 마음을 이해해 주시려 한다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었습니다. 남편이 옆에서 저를 보고 있었어요. 그동안 불편한 관계였는데 오늘따라 남편의 표정이 달라 보였습니다. 여보, 남편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해. 그동안 당신 마음을 몰랐어. 아니, 알면서도 외면했던 것 같아. 엄마 편만 들고 당신을 지켜주지 못했어. 남편이 사과하다니 25년 만에 처음 듣는 말이었어요. 앞으로는 달라질게. 명절도 우리 둘이 함께 준비하고 당신 혼자 힘들지 않게 할게. 완벽한 남편으로 변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노력하겠다는 말을 들으니 조금 마음이 풀렸어요. 밤이 되어 침대에 누웠습니다. 명절이 끝났어요. 지치지 않은 명절이었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지 않았고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았고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냈어요. 다음 날 집을 정리하다가 부엌 찬장을 열었습니다. 그곳에는 여전히 낡은 앞치마가 걸려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물려주신 그 앞치마. 한참 그 앞치마를 보다가 조심스럽게 내려 접었습니다. 그리고 서랍 깊숙한 곳에 넣었어요. 버리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매일 두르고 살지도 않을 거예요. 거울 앞에 섰습니다. 제 얼굴을 보니 조금 달라진 것 같았어요. 지난 며칠 동안 많이 울었고 많이 싸웠지만 지금 제 얼굴에는 평화가 있었습니다. 참는 것만이 미덕은 아니구나. 나도 존중받을 권리가 있구나. 앞으로 모든 게 완벽해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와의 관계도 남편과의 관계도 여전히 어색할 거예요. 명절 때마다 갈등이 생길 수도 있고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제 저는 제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것. 더 이상 무조건 참지 않아도 된다는 것. 창밖을 보니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따뜻한 계절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제 인생에도 봄이 오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52세, 늦은 나이일까요? 아니에요. 이제라도 제 인생을 시작하는 거예요. 남은 인생, 누군가의 며느리로만 사는 게 아니라 저 자신으로 살아갈 겁니다. 소파에 앉아 차 한 잔을 마셨습니다. 여유로웠어요. 무엇을 해야 한다는 강박도 없었고 누구의 눈치도 볼 필요 없었습니다. 이게 행복이구나. 거창한 게 아니라 이렇게 소소한 거였구나. 핸드폰을 열어 친구들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오랜만에 만나자고. 그동안 명절 준비 때문에 못 만났던 친구들에게 연락했어요.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완벽하지 않지만 저는 제 선택에 후회하지 않았어요. 설날이 지나고 며칠 후 신우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형수님, 다음 명절에는 제가 음식 준비 도와드릴게요.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작은 변화였지만 의미 있는 변화였습니다. 앞으로도 쉽지 않을 거예요. 가족들과의 관계도 명절도 여전히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혼자가 아니에요. 제 편에 서줄 사람들이 있고 무엇보다 제가 저 자신의 편이 되었으니까요. 거울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나는 이제 당당합니다.